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재무회계 기본 이해 부분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중에 이제 회계 기초 이론을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회계를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익숙하게 하는 거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무제표가 어떻게 서로 상호 연관관계가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회계 기초 이론 그 부분을 좀 공부하도록 하죠. 회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회계가 뭐 이렇게 쓰죠. 한자로 얘기하면 영어로는 이제 어카운팅 이러죠. 어카운팅 이렇게 씁니다. 회계는 모래자죠. 모아서 계산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어카운팅도 이 앞에 있는 이 접두사 AC가 영어로 with 또는 together 뭐 그런 뜻이죠. 이 카운팅은 뭐 계산한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with together 모아서 계산한다. 뭐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회계는. 그래서 이제 뭘 모으냐? 우리가 보통 회계 기간이 있습니다. 회계 기간이 캘린더 이어를 쓰는 경우가 많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캘린더 이어라고 하는 건 우리 캘린더 있잖아요. 카렌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을 한 회계 기간으로 설정하고, 물론 회계 기간이 무조건 다 1년일 필요도 없습니다. 뭐 9개월인 회사도 있고 6개월인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이제 회계 기간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한 회계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거래, 뭐 경영 성과 또는 뭐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계산하고, 그 결과를 언제 3월 내 열리는 주총에서 이 주총에서 주주의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그 최종적으로 그 주총에서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법상 결산기 후 3개월 내에 주총을 열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결산기 끝나면 3개월 내로 주총이 일어납니다. 뭐 이런 이제 구조인데, 그럼 이 회계 기간에 일어나는 거래들이 수없이 있을 거라고요. 요거를 이제 기준 거래라고 합니다. 기준 거래. 요 기간의 기자죠. 기준 거래가 일어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라는 게 일어납니다. 회계 처리. 다른 말로 뭐 분계라고도 합니다. 분계. 이렇게 쓰죠. 이런 분계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기준 거래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분계장에다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런 거는 뭐 차츰 이제 배워갑시다.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보면은 1년 내내 이 기준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다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그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우리는 이제 회계에 의해 보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회계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 정보가 있잖아요. 경제적 정보가 있으면은,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 정보라는 건 어떤 회계 거래예요. 회계상으로 봤을 때 이게 거래다 보는 거죠. 그 회계 거래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회계는 이제 모아서 계산한다고요. 어떻게 하느냐? 식별, 측정, 전달 과정을 통해서 회계라는 건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요거를 이제 이렇게도 씁니다. 인식, 측정, 보고. 우리는 이제 그런 용어가 더 익숙한데, 식별, 측정, 전달 똑같은 얘기예요. 인식, 그죠? 식별한다는 게 이제 인식한다는 얘기거든요. 측정은 이제 계산해 낸다는 거고요. 전달, 보고가 전달이죠. 그래서 인식, 측정, 보고한다 또는 식별, 측정, 전달한다,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경제적 정보가 있다. 다시 말해서 회계 거래가 일어나면 그거를 인식하고, 거래가 일어났구나. 그러면 얼마짜리 거래가 일어났니? 그걸 계산하는 거고요. 그거를 재무제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린 누구예요? 정보 이용자죠. 정보 이용자들이
그 재무제표를 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프로세스라는 거죠, 회계가. 이제 큰 그림이 들어오시죠. 그러면 이제 정보 이용자는 대개 누가 있을까요? 투자자. 그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다시 말해서 주식을 사려고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 또는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채권자들, 뭐 은행 같은 데죠. 돈을 그냥 빌려주겠어요? 이 회사가 어떤 자산 상황이 어떻고, 부채가 어떻고, 자본이 어떻고, 매해 얼만큼 이익을 벌어들이고, 이런 것을 보고 돈을 빌려줘야지 그냥 빌려주지 않겠죠,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당연히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기타 누가 관심 있을까요? 국가도 관심 있지 않겠어요? 왜?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법인세를 걷어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네, 그 회사 내에 근무하는 종업원들 어떻습니까? 종업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익을 많이 창출하게 되면 그 이익을 뭐 연봉을 뭐 올린다든지 이런 연봉 협상도 할 수 있고요. 임금 협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네, 이 재무 보고 재무제표 그 결과를 보고 그런 판단할 것입니다. 전혀 회사가 수익도 이익도 안 나는데 뭐 임금 올려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일지 아니면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될지 국가가 될지 아니면 뭐 노동자가 될지 다 이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되겠습니다. 거기 뭐 연구 분석을 하는 뭐 단체가 될지 다 결국은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하게 된다. 뭐 재무제표라는 건 그 회사에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실무에 들어가 보면 어디 가도 다 뭐 어느 회사에 투자한다 뭐 어떻다 그러면 일단 그 재무제표 좀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회계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흐름이 그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재무제표. 그래서 회사가 이렇구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뭐 이렇게 했구나. 뭘 팔았구나. 뭘 재평가했구나. 그런 것이 이제 조금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다 마치 그 소설 히스토리가 그냥 쫙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것이 이제 회계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모아서 계산하는 것이고요. 이 회계 기간 것을 모아서 계산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총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 재무제표는. 그럼 이 회계 기간에 수없이 거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건 기준거래라고 얘기하고, 기준거래는 당연히 우리 회계 처리, 즉 분계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경제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인식을 하고 그걸 수치로 측정을 해서 재무제표를 통해 보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인식 측정 보고 또는 식별 측정 전달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회계다. 이 정도 좀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회계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 큰 카테고리로 우리 이제 저도 전공이 뭐 회계입니다만은 회계학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배우는 것이 이제 재무회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재무회계예요. 그래서 일반 그냥 회계다라고 하면 그냥 재무회계를 지칭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관리회계. 이거는 회계를 통해서 일단은 원가회계라는 거는 원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 원가에 알파라고 하는 마진을 얹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가라는 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최고 경영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원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관리회계라는 건 뭐냐 하면은 CEO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CEO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를 도와주는 학문이 관리회계입니다. 그러니까 CEO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뭐예요? 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는 한 덩어리로 같이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회계는 뭐다? CEO가 의사결정할 때 지원해주는 학문이다. 그런 회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차이는 그럼 뭐냐? 핵심 두 개 차이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이 보통 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외부 보고예요. 바깥의 정보 이용자들이 보십시오라고 하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트 사이트라고 합니까? DART.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트 사이트를 들어가 보세요. 이걸 공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에 적어도 상장 기업 내지는 외감 기업이 있습니다. 외감 기업.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는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모든 공시 자료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회계에 대한 마인드만 있으면은 여기서 모든 정보를 거의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우리나라 한 2만 개 정도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상장 기업이 한 2,200~300개 되고 나머지 이제 외관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관 기업만 해도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이 외관 기업에 되는 조건이 있어요. 자산 규모가 120억으로 올라가고 또는 매출 규모가 100억이 넘고 종업원이 100명이 넘고 부채가 80억이 넘고 그 조건 중 두 개를 충족하게 되면 이제 외관 기업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은 다 일반 이제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메이저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정보는 전자공시 시스템 가면은 모든 재무제표 내지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 외부 보고용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그래서 재무회계는 뭐를 만든다고? 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이용자를,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얘기예요. 재무회계는 뭐라고? 그럼 여러분들 누가 물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재무회계가 뭐야?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야. 그게 재무회계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럼 회계가 뭐야? 라고 하면 보통 그냥 큰 의미로 회계는 재무회계로 보시고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회계지. 이렇게 얘기해도 협의의 회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치면은 원가관리회계는 뭐냐면은 외부 보고용이 아니라 내부 보고용이에요. 왜 CEO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기에 대한 원가 정보, 자기에 필요한 그 회계 정보를 내부에서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외부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책 결정을 회사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이건 내부 보고용 회계 자료다. 그걸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익이 나면은 당연히 이제 세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무회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외관법인 같은 경우는 뭐를 꼭 해야 되느냐? 공인회계사가 영어로 이제 CPA라고 하죠.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에 의한 강제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이제 외감 기업 수준에 도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외감 기업이 안 되려고 막 참 별쇼를 다 합니다. 막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갚고 막 그러기도 하고. 왜? 외감 기업 들어가면 이제 이 강제 감사라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세무회계, 세금을 내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회계감사라는 게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회계감사. CPA는 회계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강제감사. 그런 부분입니다. 회계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여러 가지 여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정을 적발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기법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여기라고 했죠. 그죠? 이겁니다. 요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 수업 목적은 여기에 머무른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계 분류 거기 재무회계 회계관리 말씀드렸고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한번 관리회계 읽어볼까요? 관리회계란 경영자의 내부 자원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과
부서 및 개인의 실적 평가 등 내부적으로 유효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구별, 측정, 분석하는 과정이다. 내부 용도죠, 그죠? 외부에 보고하기 위한 게 아니다. 내부 경영자를 위한 정보를 생성한다는 면에서 외부 이해자를 위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보를 생산하는 재무회계 구별된다. 명확히 구분하셨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정보 회계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재무보고라는 걸 합니다. 재무보고는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합니다. Reporting이라는 건 남한테 알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 기능이 인식, 측정, 보고라 했습니다. 보고. 특정 기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 및 이에 대한 청구권, 이런 용어가 이제 많이 등장해요. 뒤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특정 경제적 자원 및 그거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이들을 변화시키는 경제 활동에 관한 정보.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경제적 자원 및 이에 대한 청구권은 재무 상태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들을 변화시키는 경제 활동에 대한 정보는 손익계산서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화폐로 측정하고, 그렇죠? 돈으로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하는 것으로 재무정보의 전달 수단이다. 이거를 이제 재무보고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재무보고를 통해서 재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요. 그 정보를 수요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렸죠. 투자자, 아니면 뭐 채권자, 아니면 뭐 정부, 뭐 또 유관기관, 그 다음에 우리하고 거래할 회사. 우리하고 거래할 회사가 대개 거래는 신용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물건을 먼저 주고 돈을 나중에 받는 신용거래를 많이 한다고요. 외상거래를. 그러면 내가 물건을 주는데 쟤네 회사들이 지금 위태위태해라고 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 재무 정보를 알고 싶어 하겠죠.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 회사다. 그렇다 치면은 뭐 외상거래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여러의 그 재무정보의 수요자들이 있습니다. 재무정보의 공급을 어떻게 한다? 기업이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한다. 그죠? 정기적으로 1년간, 그리고 3개월 내에 주총 승인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요걸 회계기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는 기업회계라는 용어를 좀 이해하자고요. 기업회계 기준. 기업회계 기준은 기업 회계 처리를 하는데 기준이에요. 기업 회계 처리하는데 기준인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것인데, 기업 회계 기준은 기업의 회계 처리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기업 회계 실무에서 관습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간습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 원칙, 자리 잡힌 회계 원칙.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GAAP, GAAP 이렇게 표현합니다. GAP이 뭐라고요?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관습적으로 정착된 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기업 회계 기준을 아는 게 이제 중요해요. 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처리, 분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업 회계 기준을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회계학을 배울 때는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 딱 하나만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 미국 기업 회계 기준, 독일 기업 회계 기준, 영국 기업 회계 기준, 일본 기업 회계 기준 다 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최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뭐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미국 시장이나 다른 유럽 시장에 상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계 기준이 다르면 그 재무제표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는 일관성 있게 작성해서, 비록 언어는 달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영어로 번역하면은 똑같은 기준으로서 판단을 해도 문제가 없게끔 기준이 어느 정도는 일치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과거에 그냥 기업 회계 기준 가지고는 안 되니까
IFRS라고 하죠. 그죠? 국제 회계 기준.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ystem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을 우리가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1년에 이제 저희가 됐고 우리가 상장 기업들이 상장 기업이 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상장 기업 아닌 기업이야 뭐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든 뭐 그다지 중요치는 않지만은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해서 뭐 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IFRS를 적용하게끔 해놨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럼 기타 기업은 어떻게 해요? 기타 기업은 어떻게 그냥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쓴단 말이에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심지어는 이제 2014년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복잡하다고 해서 그 작은 중소기업, 중소기업 회계 기준도 이제 따로 또 마련을. 그러니까 이 기업 회계 기준보다도 아주 루스하게 해준 거죠. 뭐 그런 것도 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서 이제 시험이 나고요. 상장 기업은 이거로다 회계 기준을 회계 처리합니다. 이거보다 이게 더 복잡하고요. 이거보다 이게 더 복잡하고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국제회계 기준 IFRS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예전에는 이랬어요. 재고 자산을 평가할 때는 무슨 법으로 평가한다. 유형 자산을 평가할 때는 무슨 법으로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마치 법, 룰을 정해버린 것이죠. 옛날 회계 기준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우리는 유형 자산을 평가할 때 이 방법, 우리나라는 이 방법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 재무제표가 비교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룰 베이스드 재무제표 작성이 아니라 회계 기준이 아니라 프린서플 베이스예요. 프린서플 베이스. 원칙을 정해주고 큰 원칙 내에 요 방법 정도만 서로 선택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럼 어느 방법을 선택했던 그 회계 처리 방법이 뭔지를 다 알기 때문에 큰 뭐 비교 가능성을 이제 해치지 않는 것이죠. 뭐 그런 정도로 국제회계 기준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라고 그랬죠. 반대말은 예전에는 규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에요. 딱 정해놨는데 원칙 중심이라는 건 원칙을 정해놓고 그 안에 카테고리 안에서는 봐주겠다. 그거는 뭐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카테고리까지는 허락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국제회계 기준. 어쨌든 그 외 예상은 이제 줄이고 최소한의 허용 범위 원칙을 정했고 그 기준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 보면 회계 기준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좀 지향하고요. 너무 많으면은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다음 회계 기준 내에서 목적과 핵심 원칙을 명확하게 기술하고요. 그다음 회계 기준서 간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교 가능성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개념 체계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개념 체계라는 용어는 중요한 용어예요. 개념 체계라는 거. 우리가 법이라는 게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헌법이 실현하는 게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법 중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은 우리는 뭐 되게 보면 판사가 그렇게 판단하죠. 헌법 정신에 의해서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념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한 가족으로 말하면 가훈 같은 거죠. 뭐 행동 강령 뭐 그런 겁니다. 철학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개념 체계라고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룰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회계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회계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은 회계 기준이죠. 회계 기준은 그냥 룰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하는 것이고 회계 개념은 그 관념 속에서 흘러나온 것이 회계 기준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회계 기준이 없다면 회계 개념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개념 체계가 있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개념 체계 근거에서 규정했다. 그다음에 규정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 판단에 의존하고요. 지침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최소한으로 한다. 이게 IFRS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무정보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재무정보의 기능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여러 가지 이제 발생 거래를 가지고 회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재무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이 재무 보고를 하게 되면 이런 재무 정보들이 사회에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재무 정보는 자본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해서 존재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해서 자본이 투자자로부터 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게 정보 비대칭이라는 말은 이 금융회사에서 존재하는 건데 보통 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을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공급할 때 제시할 때는 그 상품에 대한 정보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 회사 측의 그 직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수준이 이런 거예요. 투자자는 많이 알고 그 직원들은 많이 알고 투자자는 적게 알고 이런 거죠. 이걸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Information asymmetry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고요. 이 비대칭을 대칭화 시켜주는 것이 이제 설득 과정이죠. 고객을 이제 설득시켜서 이제 투자시키는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역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다 누구나 투자자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하면 서로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그 재무 보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그 정보를 서로 그 레벨 수준을 맞출 수가 있는 그런 게 있다. 일방적으로 직원들이 끌려가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두 번째, 재무 정보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의 기회주의적인 태도인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안에 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1년 동안 CEO가 월급쟁이 CEO가 들어와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혹시 도덕적 해이를 하지 않았는지 그냥 자기 사무실에 그냥 좋은 소파 갖다 놓고 호의호식하고 경영을 잘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았는지 돈을 그냥 쓸데없이 남발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를 냉철히 따져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재무제표에 근거한 것이다. 그 다음에 재무정보는 경제적 실체 간 자원의 이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재무제표 이용해서 투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빌려주거나. 그 다음에 재무정보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 자본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회사 주식을 산다라고 할 때는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소문 듣고 살 수도 없죠. 결국은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우량한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량한 회사, 비전이 있는 회사,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골라서 투자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 보통 한 개 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한 개 기업에는 자금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개 기업은 이 자본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가 돼버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계속 이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정보는 정부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자원 배분을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재무정보들이 시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회계, 재무제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재무제표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재무제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요거부터 알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상호 얽혀져서 굴러가는지 요거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재무에 관련된 여러 제자, 표죠.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라는 뜻입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financial statement라고 합니다. state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재무제표는 FS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FS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 재무제표는 뭐가 있습니까?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고요.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라는 게 현금흐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변동표.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이제 표현하면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적절한 용어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표현에 익숙해져 있냐면은 밸런스 시트 해갖고 BS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밸런스 시트. 옛날 말로 하면 대차 대조표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용어는 쓰지 않아요. 유럽 회계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 회계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지금 두 개가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유럽 회계 기준과 미국 회계 기준. 그러니까 미국 회계 기준에서 이제 BS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미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나 이 영어로는 하도 이 표현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쓰는 거죠. 손익계산서는 인컴이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쓰고요. 요거는 스테이트먼트 오브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잖아요. 캐시플로우. 그 다음에 이건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너즈 에퀴티. 오너가 이제 보통 대주주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주들의 에퀴티, 지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건 오너즈 에퀴티, OE.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은 뭐를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아두시고, 요건 하나의 표예요, 표. 그럼 몇 장 안 되겠죠. 몇 장 안 되는데 거기에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설명을 붙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주석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footnote 이렇게 합니다. footnote. 그래서 보통 이거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큰 회사들에 대한 재무제표를 뽑아 보면, 야, 이거 뭐 몇 장 안 되는데 뒤에 뭐 수백 페이지가 따로 붙습니다. 내용들이, 그에 대한 설명들이, 그게 다 이제 주석인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라 함은 이 네 가지 표 외에 주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